네, 반갑습니다. 네, 2018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매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오늘 강의예요. 강의 내용인데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경매를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사실은 부동산 투자죠. 네, 메인만 뭘로 한다? 경매로 한다.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하고 다르게 경매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전혀 모르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공부를 해서 경매를 준비하실 분이면 어느 정도는 가이드가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제가 2016년부터 이제 찍고 계속 찍었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좀 가이드를 해드리고 우리가 연도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봤습니다. 조금 실무 강의니까 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예측을 하죠. 근데 이게 다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진지하게 갈 건 없고 변수가 너무 많죠. 변수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분석해낼 때, 검증할 때 이 변수를 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이 맞았는데 맞은 거예요. 예측한 대로. 근데 그게 그 예측한 변수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변수 때문에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결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부에 깊은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갑자기 이거 회의론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큰 뭐 초인류 대기업이든 어쨌든 용역을 주든 자체 인력이든 온갖 전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죠. 근데 그 많은 조직원들과 전문가들을 포섭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런 초인류 기업들도 어때요? 안 맞고 어려움을 겪죠. 주식시장의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습니까? 애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자, 보세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100%안 맞지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할 때 가능성이 51%가 있고 49%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이나 기관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죠. 뭐 오너십도 마찬가지인데 오너십이라도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조금 보이죠.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지 않나요?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얼마 오를 거나는 못 맞춰요. 하지만 흐름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 흐름에 맞춰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 자체가 어떻게 한 80% 정도 맞으면 그 예측은 해야겠죠. 그렇죠. 한 80% 정도는 맞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안 맞았던 부분이 뭐 2017년 폭락론부터 시작해갖고 얘기가 많았죠. 그게 왜 안 맞았어요? 결정적인 게 우리가 대외적인 큰 변수가 있었죠. 금리 인상. 근데 실제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 오늘도 하겠지만 전략을 금리가 절대적이죠.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은 뭡니까? 그렇죠. 월세죠. 월세 수익이죠. 월세 수익을 몇 프로의 수익률로 계산해서 그 자산 가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택은 아직은 아니에요. 주택은 오피스텔 같은 거는 뭐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는 아직은 수익형 부동산은 아직은 아니고 급속하게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월세가 놓아질 수 있는 상황이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택은 아니지만 일반 수익형 부동산은 절대적이죠. 금리가. 뭐 이자 높아진 만큼 수익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외 변수를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흐름은 볼 수가 있어요. 흐름을. 그래서 오늘 그 흐름을 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경매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경매시장 예측과 투자 전략. 자, 보시면 뭐 제 소개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실무도 많이 했고 뭐 TV 강사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이런 책 제목이 나오는 이유도 저도 월급쟁이였어요. 한 7년 전에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해서 계속 하고 있고 경매는 아주 20대부터 제가 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공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격증도 많이 땄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실무하실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 공부가 많이 필요한가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학자나 공부를 많이 시키려면 우리 자녀분들한테 시키시고요. 네, 우리는 일단 투자의 수단으로 경매에 접근해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필요한 양만큼만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투자로 끝나고 수익 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일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단 공부를 하면 어떤 용어가 정확하게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말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도 좀 표현할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다 보면 공부를 좀 많이 한 분들이 표현하기가 좀 유리하잖아요. 뭐 저처럼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서 조금씩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론하고 실무가 뭐 완벽히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대세가 어떻습니까? 실무잖아요. 부동산은. 대세가 어떻습니까? 투자잖아요. 그리고 전국민적인 국가적인 대세가 뭡니까?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5, 60대들은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5, 60대들은 여전히 투자에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죠? 아니 주식, 뭐 채권 많죠. 부동산이죠. 그러다 이제 재밌는 현상이 근래 들어 20, 30대들은 뭐죠? 주식이나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게 좀 가면. 그러니까 전부 투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이 환경의 변화는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될 변화죠. 예전같이 한 회사에서 끝까지 있고 정년을 하고 어느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지금 인생의 절반밖에 못 사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끝까지 일하는 게 끝이 아닌 이런 상황이 와버렸죠. 그렇죠. 경쟁도 더 치열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들 전문가들이시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이 측면은 뭐냐? 정규 대학 과정은 좀 많이 줄을 거고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우리 성인들이 계속 공부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이게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도박들이거든요. 이 투자 개념에서 접근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 유사해요. 상당히 다 유사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해봤어요. 대신에 저는 그거를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연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투자와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투자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뭐더라? 부동산이에요. 실물이죠. 실물이에요. 같은 부동산도요. 현물이 아닌 거는 조금 더 리스크가 높아요. 우리가 현물이 아닌데 미리 사는 거 뭐예요?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냥 막 내뱉으면 그게 답이에요. 아직 안 젖었는데 사는 거 뭐예요? 신축. 분양이죠. 분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예측이 조금 어렵죠. 약간 리스크가 있죠.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P가 뜰 수도 있고 P가 뜰 수도 있죠. 뭐 제 분야는 아닌데 뭐 팁을 드리면 분양으로 수익 올리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리스크가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보면 돼요? 맞습니다. 경쟁률이 몇백 대 1인 건 되면 P는 일단 붙죠. 근데 리스크가 어떤 게 리스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청약 경쟁이 높은 거를 운 좋게 당첨이 됐는데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인터넷으로 하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힘들죠. 힘들죠. 그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한계치가 뭐고 할 수 있는 게 뭐고 그렇죠? 얼마만큼 나한테 기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그래서 분양 상가 같은 거 아까 전에도 누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줬어요. 아는 분이래 갖고 어쩔 수 없이. 자, 상가가 지어지지 않은 거는 리스크가 크죠. 왜 커요?
이 상가가 어느 정도의 임대료로 어느 정도로 자리 잡을지를 아직 못 봤죠. 기존에 지어진 상가는 물론 상가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임대시장은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우리가 알죠. 그런 차이예요. 그러면 상가를 잘 분양받으면 상권이 활성화되면 소위 말한 피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가 잘 안 되고 낮은 금액의 임차가 되는 순간 그 순간 가격은 이미 떨어진 거죠. 상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별로 안 벌어졌어요? 많이 벌어졌죠. 상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상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니까 아직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안전하게 가는 거야. 확실하게 있는 실물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죠. 물론 개발 계획이나 앞으로 전망을 다 검토해서 우리가 사지만 안전한데 더 안전한 게 뭡니까? 경매. 여러분 제가 이 거래세의 파급력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우리 거래세가 있잖아요. 거래세.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접근할 게 아닙니다. 이것만 인식해 보세요. 우리가 거래세,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주택은 몇 프로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일반적인 주택은 기본 세율이 이제 1%. 원래 1% 아니죠? 아시죠? 이제 낮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융특세 또 내야 되고. 상가, 업무시설, 토지는 4.6이죠. 다 해서 4.6. 이래저래 법무사 비용하니까 뭐 한 5%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샀는데 한 2배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5%는 무시되죠, 순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샀는데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여기에 절대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가 뭐냐면요. 벌면 좋은데 못 벌면은 안 좋은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요. 본전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못 벌더라도 절대 손해는 안 봐요. 이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대형 투자자들이 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요. 좀 이따 그래프 간단한 거 하나 그려드릴 텐데 그거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과 전체 투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한 그래프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교재에 필기요라고 우리 성인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따라서 그려보시면 돼요. 그게 답니다.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래세가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면요. 주식은 거래세가 어때요? 엄청나게 미비하죠. 그러니까 수없이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게요. 1억짜리 부동산 하나 산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이에요. 5%가 일단 들죠. 비용이 중개수수료, 업무시설 막 0.9% 때려가지고 한 100만 원 줬어. 그쵸? 뭐 6%? 6%죠. 600만 원이죠. 팔 때 또 중개수 들 거 아니에요. 700만 원이죠. 재산세 미비하지만 조금 더 들겠죠. 50만 원만 쳐야 잡비. 총 750만 원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갔든지 땅속에 묻혔든지 없어졌죠. 750만 원이 1억짜리 샀는데 그러면 그 부동산을 샀을 때 오피스텔을 샀을 때 750만 원이 오르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죠. 이게요. 우리가 투자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킵니다. 만약에 거래세가 없잖아요. 취득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시장에서 10개씩 막 찍어요. 맞죠? 계약금 몇 천만 원씩 넣고 이렇게 하루에 계약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게 큰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누가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요. 그분은 최소한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750만 원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 아는 거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아마 세삼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보다 조금 크죠? 무겁죠? 근데 잘 보세요. 오피스텔을 1억짜리 오피스텔을 9천에 낙찰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생각으로 그거 1,000만 원 싸게 살려고 그러면 그걸 사?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리고 되팔고 하려다 보니까 투자금도 들고 이제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월세 놀라고 산 거고 지금 경매로 접근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인데 자 1,000만 원 싸게 샀어요. 명도비 이래저래 해갖고 뭐 오피스텔은 명도비 거의 안 듭니다.
거의 월세고 소액이라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어쨌든 한 예전에 경매 왔다 갔다 한 50만 원 썼다고 쳐요. 그러면 대신에 뭐가 안 됩니까? 경매는 아까 얘기한 중개수수는 안 들죠. 중개수는 안 들잖아요. 팔 때만 들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경매를 사도 뭐 한 600만 원 든다고 쳐요. 비용이. 그럼 어때요? 하나도 안 올라도 400원 남잖아. 이게 같아요, 여러분 느낌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래야 400만 원 벌려고 누가 1억짜리 낙찰받아서 고생을 해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고생을 안 해요, 요즘은. 매끈해요. 쉬워요. 저는 중개업소에서 사나 경매로 낙찰받으나 1억짜리 오피스텔 같은 건 똑같아요. 오히려 대출 더 잘 되고 좋아요. 경매로 사면. 그러니까 이 경매에 관한 리스크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경매로 사야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거기서 1,000만 원이 더 오르고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계속 내는 거는 별개, 그거는 일반 매매나 경매로 사나 어차피 차후에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고요. 초반에 조금 사는 건 굉장한 그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경매만한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좀 작아져도 해볼만 하다니.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이에요. 이제 거의 어저께도 갖고 제가 월요일에 또 갖고 지금 뭐 입찰 이번 주에 2번이나 가는데 안타깝게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조금 속은 상했는데 이 경매로 2천만 원을 싸게 샀어요. 누가? 어떤 아파트를. 그러면 아이고 이게 야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괜찮은 아파트는 막 15명씩 입찰을 해요. 나머지 10명이 이제 짜증스러운 거죠. 이거 들려요. 법원에서. 근데 거의 매일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입찰장 갈 때마다 들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제가 항상 듣고 와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무슨 생각이에요? 2천만 원 싸게 사갖고 명도비 이사비 좀 들고 등기하고 그거 남기려고 그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한 2천만 원은 좀 잘 팔고 못 팔고에 따라서 그냥 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딱 시세대로 막 고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게 해갖고 못 벌 것 같죠, 느낌에. 그러니까 탄성도 나오고 국가낙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실소유자였다면 그거는 욕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2천만 원 싸게 산 것도 그분은 혜택이 있었던 거죠. 최소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거래세에 대한 리스크는 다 없애고 갔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도 되잖아요. 안 올라도 1,000만 원 남잖아요. 이런 접근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경매 시장이 치열해지기도 했고 수익이 적어졌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만큼 어떻게 됐어요?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아주 세련됐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 지금 안 계신데 한 70세 정도 된 어르신들은 옛날 경매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매 시장이 2002년 이후로 급격하게 투명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어떤 거는 하나의 유행이고 패션이에요. 아주 어려운 물건 아닌 이상은 뭐예요? 이거 그냥 일반 매매를 살까? 경매를 살까? 이제 선택이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이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드린 말씀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투자와 이런 경매 시장 접근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경매 시장 예측을 보는데 자, 2018년 경매 시장 낙관적이지 않아? 물음표. 자, 일단 용어 좀 하나 잡을게요. 경매, 우리가 신문 용어는 여러분 공부를 하신 분들 알겠지만 신문 용어는 기자들이 많이 틀리죠.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비난할 건 아니고 모르니까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반대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경매 시장이 호황이다, 과열됐다. 이건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보는 시장 기능에서 따온 거죠. 뭐요? 수요자가 많다. 그러니까 경매 낙찰받을 사람이 많다. 그렇죠? 경쟁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호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황이에요? 경쟁도 많고 막 서로 하려고 그래. 이런 걸 호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건 시장적인 측면이고 우리 입찰자 기준에서는 사람 많은 게 호황이에요? 입찰자가 많은 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호황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는요. 일반적인 투자 기준은 호황일 때 들어가요. 그러면 특히 잘못될 일 없죠. 호황이니까. 불황일 때 들어가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 그래프 하나에 다 그릴 거예요. 좀 이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채권자, 자, 경매를 넣은 입장, 오히려 은행이죠. 주로.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도 있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호황이죠. 어우, 이거 경매가 갖고 채권 손실 날 줄 알았더니 낙찰 그냥 쫙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뭐예요? 채권 회수가 잘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호황이죠. 자, 어느 시야에서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우리가 기사들을 볼 때 그 시각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 자, 이제 잡았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경매 이거는 제가 이따 결론이 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018년 경매 시장, 자, 2017년의 연장선.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7년인데 18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2017년 연말하고 2018년 1월 1일하고 달라져요, 뭐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나눈 기준일 뿐이잖아요, 저는. 결국 2017년이 그냥 이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도 뭐 어떻게 새해 우리가 나눈 기준으로 한 번으로 전망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망을. 하는 거예요. 연장선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 약간 기울어졌죠. 이쪽까지 글씨가. 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올해 내내 지속됐던 경매 물건 감소 현상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출 연체율이 이거 보세요. 2017년 얘기를 했는데 제가 16년이 오타가 아니에요. 2016년 10월까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권에서 경매동의 채권 확산 주거 시설이 많지 않다. 물건이 적다. 다만 뭐가 문제다? 우리한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총 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그렇죠?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상승하니까 못 갚으니까 경매에 나오죠. 자, 경매 물건이 대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거 어디 연구원에서 보고서 한 거 떠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요. 요 기울어진 글씨 있죠? 요게 제가 2017년 작년에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 다르죠. 지금 그때보다는. 2017년은 그래도 계속 조금 힘이 있었죠. 떨어지진 않았죠. 오른 적은 많이 올랐고 이렇게 흘러갔죠. 이거 지금 뭐예요? 연장선이에요. 작년에 연장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18년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죠. 재밌는 게 작년에 또 부채 또 최고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대로 넘어가요. 기록을 갱신하면서 낙찰가율도 똑같이 높아지고 계속 갱신돼서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게 1월 18일 얼마 안 됐죠? 이때 뭐예요? 취약 연체지주 지원 방안 발표해갖고 이렇게 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못 갚는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신용 불량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연체금도 줄여주고 1년 동안 경매도 유예해주는 이런 제도들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대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재부 쪽에 가계 그 대출에 관한 대책인 거예요. 근데 맹뚱맞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경매 물건이 줄 수 있죠. 이 예측은 뭐 이거는 너무 좀 심플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영향력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클지 이런 거는 좀 아직 두고 봐야 되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좀 더 나올 수 있죠. 물건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대체로요. 우리가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왜 나오냐면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영향이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요. 조금이라도 좀 올라주면 우리가 사기 대출도 많이 일어나지만 자, 이런 얘기는 뭐 아무런 얘기니까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가치보다는 대출 금액이 적죠. LTV 적잖아요. 이게 주택뿐만 아니고 상가고 뭐고 금융권에서는 절대 용납 안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을 전부 대출로 사는 건 절대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부 내 자본이 투자가 돼야 나머지를 대출을 해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가격을 전부 다 대출로 받는 게 이제 사기 대출이죠. 금액을 올린다든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나중에 경매를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안 갚죠. 이런 건데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가치보다는 대출이 적잖아요. 일단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죠. 이자가 올라가죠. 그러다 이제 경매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연체되고 이자가 좀 높아져요. 우리가 근저당은 더 설정하죠. 빌리는 금액보다. 1억 빌리면 보통 1억 2, 3천 설정을 하잖아요. 그게 연체 이자랑 여러 가지 감안한 거예요. 은행이. 넉넉하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경매 진행되면 채권 최고액까지 받아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못 갚으니까 이제 뭐예요? 내 자산이 자꾸 줄죠. 왜냐면 빚이 자꾸 늘어나죠. 연체 이자랑. 이런 상황에서 이자가 아무리 무섭지만 부동산 가격이 1억짜리면 1, 2천만 원만 올라도 이걸 커버하고 남죠. 공간이 있잖아요. 내 돈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경매 당하는 어떻게 해요? 시장에 매각하죠. 조금만 오름세라도 매각하고 경매를 피합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물건이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딱 거의 뭐 막 80% 이렇게 이빠이 받아놨어요. 대출을. 그 연체 금리가 포함하면 90%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 부동산 가치에 1억이면 9천만 원이 이제 빚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1천만 원 올랐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1천만 원이 떨어져. 가격이 9천이에요. 빚도 9천, 가치도 9천. 이거는요, 100이면 99명이 어떻게 돼요? 포기해. 그럼 뭘로 나와? 경매로 나와. 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경매 물건이 많지는 않을 거는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 들어서 한번 기대는 하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드리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가격이 특별히 오르지만 않는 시장이면 경매는 나와요. 100%. 사업을 하고 못 갚는 분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이거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건 영원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물건들은 분명히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리가 좀 오를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조금 오르는 거를 주택시장에다가 너무 막 이렇게 심취할 건 아니고요. 금리가 올랐을 때 타격이 사실 있는 거는 수익형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르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거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 떨어지는 과정이 어때요? 우리가 경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막 오르는 시장이라고는 예측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순간적으로 계속 기회가 좀 있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2017년보다는. 2017년이 최악이라는 건지 이제 그래프가 나와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연장선에서 가는데 그렇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일반 거래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죠. 이거 양극화가 원래 있었는데 이거 극심화예요. 사실은 극심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극 심화될 걸로 좀 보입니다. 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양극화를 외쳤어요. 강의하면서 학교 다니면서도 이건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좋고 안 좋고 간에 받아들여야 되는 흐름이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자, 요럴 때는 이제 이거 부동산 얘기예요. 왜요? 강남에 투자라 그러는데 앞에 잘 보세요. 상징적 강남에 투자라. 면수제도 강남이 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어디 지방이나 아주 소도시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짜 작은 도시는 그 신장로 제일 큰 길 여기서 보면 저 끝이 보이죠. 그런 데 많잖아요. 작은 도시. 그러면 이 동네가 내가 여기 서서 저 끝이 저까지가 보여요. 굉장히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군청이 있다. 그럼 군청 바로 내려오는 사거리는 어떻게 돼요? 상권이 편의점 들어가 있죠. 편의점 들어가 있죠. 빵집 들어가 있죠. 우리가 소위 제일 좋아하는 업종 다 들어와 있죠. 거기가 강남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강남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초구 강남구만 강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전국 시장으로 봤을 때 핵심 지역은 강남이에요. 물론 그런데 물건은 잘 안 나옵니다. 하기지만 어디든 간에 강남은 존재한다. 그래서 핵심적 의미에 이제 어디
강남을 사라. 그런데요, 군청이 없어질 일도 없고 가격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수도권 계신 분들은 어땠어요? 그런데 우습게 봤잖아요. 근데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군청업 사거리 땅가격이 올라는지 내리는지. 예.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엔 더 어떻게 된다? 심화된다. 그러니까 전국이 앞으로는 양극화가 되면서 힘없는 지역은 더 내려가고 좋은 지역은 더 오를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선호도. 그렇죠. 더 오를 겁니다. 양극화. 지금 절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예, 그거 여기서 절대 안 떨어진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체제가 온전할 때 이전제는 깔아야죠. 예, 떨어지지 않아요. 핵심 지역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게 대세예요. 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그 지역에서의 핵심 지역은 더 가치를 발할 겁니다. 예,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도 강남이 오를 만큼 오를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요? 계속 오르죠. 예,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지방의 대도시는 접근을 조금 달리할 건 있어요. 이 사실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강의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뭐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수도권, 서울하고 지방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서울의 상권은 크게 망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없죠. 근데 서울 분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마포대교 잠겼을 때 홍대 상권이 조금 안 좋았죠. 이게 시작인 거고. 지금 명동이 중국 때문에 안 좋은데 이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재개되죠. 이런 거죠. 순간적일 수 있어요. 강남 임대료가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조정을 받는 이런 과정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높은 임대료와 상권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광역시만 대전 같은 데만 가도 이 빨대 현상이 일어나요. 한 곳이 신규로 개발이 되면 이 수요가 일로 와버려요. 그래서 거기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뭐야? 강남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아주 좁은 소도시의 가장 핵심 골목의 사거리는 더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권에 대한 그 접근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하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안정적인 데 투자하면 수익이 적을 것 같죠. 근데 이제는 부동산은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데가 더 올라요. 서로 안전한 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 받고 자, 상징적 의미의 면소지에도 강남이 있다라는 생각 보시고요. 다음 물건수 하반기 서서히 증가. 일단은 뒤집어 얘기하면 상반기에는 별로 증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증가될 만한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지원하고 금리가 확 오른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는 상반기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입찰자 수 감소, 물건 감소 및 일반 시장 보완. 이거는 어떻게 했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기업 실사 지수처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여기 지지 옥션에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떨 것 같냐? 봤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재밌는 게요. 어제도 제가 공유중개사들 강의에서 했는데 딱 맞았어요. 이제 우리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올해 전체적인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거다 손들어 보세요. 네, 하락할 거다. 다음에 변동이 그냥 미비할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그 정도. 그렇죠? 신기하죠? 비율이 대충 맞아요. 이 비율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봐요? 시장이 조금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변동이 미비할 거다고 봐요. 그러니까 크게 오를 거라고는 안 보죠. 이런 흐름이면 이게 맞는다고 본다면 크게 막 오를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어쨌든 2015, 16, 17년이 시장이 좋았죠. 그 정도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2011, 12, 13, 14년 시장을 여러분들이 지나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4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 그래서 이때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냥 보합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입찰자 수 감소 및 일반 시장 보합. 자, 입찰자 수는 왜 감소하냐면요. 고가 낙찰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2015년부터 16, 17. 그러니까 약간 경매하시는 분들이
특히 초보자들이 약간 상심을 했어요. 크게 맘먹고 입찰을 들어갔는데 몇천 벌려고 들어갔는데 경쟁이 심해갖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그 취득세 매몰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부담이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뭘 경매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좌절해서 많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낙찰 할증은 좀 감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결국은 낙찰 가율이 중요한데 이 낙찰 가율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신문상에 나오는 내용하고 실지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경매 시장의 화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낙찰 경쟁이 높다는 의미죠. 많이 입찰자가 많아지고 그럼 뭐야? 경매의 본질은 저가 매수하고 상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차익은 경매 시장이 어때요? 불황이라고 표현할 때 오히려 커요. 그렇죠? 그다음 다만 뭐가 없다? 부동산 낙찰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에 쉽게 오르는 게 약간 얻어걸리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막 부동산 크게 오르기를 바라고 투자하진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은 사는 순간부터 오르기를 기도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경매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유 유지만 해라. 아니면 조금 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해요. 오르는 건 얻어걸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얻어걸리기는 되게 재밌는 건데 2015, 16, 17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전 경험을 해봤는데 이럴 때 또 과열 시장일 때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건데 기분은 쏠쏠해요. 뭐냐면 우리가 경매 뭐 과정이 좀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설명드리긴 뭐하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잔금 내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 반은 걸려요.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 걸립니다. 한 달 반 정도에 냈어요. 잔금을. 그리고 제가 두 달 안에 다 내보내요. 누가 됐든 명도를 다 합니다. 비용이 들든 안 들든. 왜냐하면 두 달을 넘기면 의미가 없어요. 두 달을 넘기면 세 달도 되고 네 달도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한 달에는 물리적으로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 내놓은 거니까 나가려고 해도 한 달 만에 집을 나가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두 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 실행을 했고 경험적으로 두 달인데 다른 교수님도 두 달 하고 있더라고요. 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두 달이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달 만에 내보냈어요. 그럼 총 얼마 걸렸습니까? 세 달 반 걸렸죠. 낙찰 받고, 맞죠? 잔금 내고, 명도하고, 딱 입찰을 들어갔는데 낙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마무리 짓고 명도하고 키 딱 바꿔요. 키 딱 바꾸면 이제 딱 접수한 거예요. 완벽하게 접수한 거죠. 딱 하고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그때 고마웠어요. 시세도 알려줬고 하는 중개업소 제가 음료수도 사다 주고 저는 제 물건지 있는 중개업소하고는 뭐 최고의 관계입니다. 왜 최고냐면 저는 수수료를 잘 줘요. 저는 더 드려요. 그리고 영수증은 그 법정 영수증까지만 받고 일반 수수료는 현금으로 그냥 더 드려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 지금 많아지는데 입찰 계속 하다 보면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믿기 때문에 계속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가서 잘 됐고 명도했는데요. 분위기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시세가? 그 사이에 3천만 원 올라 있어요. 이런 재미는 있어요. 이게 어떤 시장에서? 오르는 시장에서만 걸리는 거예요. 이건 하락 시장에서는 못 만나요.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얻어걸리기. 사실 저는 얻어걸리기인데 시장에서는 이게 다 얻어걸리기가 아니고 인식하고 들어가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불황은 경매 차익 실현에 뭐다? 어떻게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다음, 수익형은 강세다. 금리가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요. 제가 보기에 수익형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금리가 올랐다 내려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근데 이론적으로 아니고 실무적으로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는 없어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직전 기준이죠. 아니면 작년이나 주가지수처럼 어떤 시점에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 내려갔다 보는 게 아니고 작년보다 금리가 올랐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그 금리가 높아요? 그냥 심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가 몇 프로였습니까? 우리 계속 금리 5%, 6%에 살지 않았어요? 원래? 대출금리? 원래 7%, 8% 이런 데 계속 살았잖아요. 한 5년 텀으로 해갖고 지금 이렇게 낮아진 거잖아요. 기준을 얻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도 그렇게 높은 금리가 아니에요. 상가 임대만 잘 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렇지만 아까 수익형 같은 건 영향력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은 어떻다? 예, 강세로 예상이 된다. 많은 분들이 원해요. 안전하니까. 다음 토지 강세. 제가 어저께 봤는데요. 큰 흐름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절대 이런 건 권하진 않아요. 이 나지막한 야산 2만 평짜리 이런 거는 싹 쓸어가요. 누가 쓸어가냐니까 농업법인이랑 토지 투자 회사들이 경매회사랑 이분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거 특강 시간에 너무 많은 걸 공개하는데 땅이요 5,000평, 10,000평 되면 맹지를 사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러니까 아시네요. 100평짜리를 맹지를 사면 배꼽이 더 크죠. 그리고 일이 안 돼요. 조금 먹으려고 누군가를 만나서 협상하고 이런 건 안 돼. 큰 땅은 맹지를 탈출할 수 있죠. 내 땅 가격의 1%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독된 걸 좋아합니다. 덩어리. 아무리 좋은 땅도 막 분할돼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진입하고 이런 거는 싫어하고 단독적인 거죠. 그러니까 막 씨가 말라요 지금. 막 찍어가고 거의 주위 사람들이 찍어가고 서울이나 아니면 경매회사들이 찍어가고 굉장히 토지 시장은 어때요? 이거 제가 보고 왔어요 그저께.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죠. 토지 경매 시장이 화랑 저도 표현 헷갈리네요. 자, 일반적인 화랑 경쟁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가 막 경매 시장에서 지금 화랑이에요. 막 서로 입찰 들어가고 막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시장에서도 토지가 오른다, 안 오른다? 일반적으로는 올라요. 단지 이게 시차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매 시장이 선행, 그렇죠? 일반 이제 아파트 시장 말씀드릴게요. 경매 시장이 선행, 경매가 낙찰가율로 그러니까 경매가 경쟁이 심해지고 경매 가격이 오르면 일반 시장도 올랐어요. 이게 계속 정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경매가 오를 때 일반 시장도 같이 올라요. 거의 비슷하게. 동행. 그렇죠. 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토지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경매가 화랑이고 경매가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사후적으로 그 텀이 조금 있겠지만 주택같이 거의 동행 수준은 아니지만 오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투자 가치를 알고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살 땅이 없어지죠. 정말 저 산골짜기에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물려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세대를 물려줘도 못 쓸 땅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또 두고 볼 일이에요. 뭐 우리 탄소 배출권으로 인해서 기업이 땅을 가져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막연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미래학자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고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은 5년 이상은 잘 안 봐요. 그렇게 길게 안 끌고 가요. 경매의 특성이 뭐냐면 이 표현도 썼는데 경매는 내 새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내보내는 게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은 요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선택이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가.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경매 물건도 싸게 샀잖아요. 처음부터 얘는 들어올 때부터 내보낼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저는 보통 1, 2년 아니면 길어요 5년. 그래서 팔아요. 그래야 다음 물건을 또 사죠. 이게 아마 경매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싸게 산 거에 대한 실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뭐 그동안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경매 성격상 실현을 해야 돼요. 싸게 산 걸 힘을 쓰려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토지 강세 주거용보다 양극화. 자, 오르는데 더 오르고 이거는요. 떨어지는데 더 떨어지고 이거는 예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되게 무식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뒤에 나오는데. 지금 많이 오르는 지역은 우리 정부가 알려주죠. 어디예요? 뭘로 알려주죠? 정책적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투기 지역 뚫어가야지 해갖고 빨갛게 칠해가지고 어디 마르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지금. 옛날에 뭐 어떤 영화를 봤더니 마약상이 마약의 매출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했더니 그걸 유엔이 다 연구를 해갖고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엔이 마약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재밌는 게 우리가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는지
알려면 그냥 국토부 정책본부 나와요. 빨간색으로 칠해갖고 알려주잖아요. 이게 재밌죠. 우리가 조사하는 애도 정부에서 알려줘요, 이거를. 예. 주의는 해야죠. 그런 지역은 대출도 규제가 되니까. 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쉬워요. 이거를 길게 설명할 건 아니에요. 이건 뭐다? 과거다. 단지 뭐다? 팩트다. 여기서 예측은 딱 한 글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2016년, 17년 봤더니 물건 17년.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17년이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7년이 마지막 양입니다. 변화량을 봤더니 뭐 이거 자꾸 주네요. 낙찰가도 줄고 입찰자도 실망해서 줄고. 그런데 입찰 경제는 줄었는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낙찰가율이에요. 얼마나 싸게 받냐 하거든요. 낙찰가율은 올랐죠. 일단 여기까지만. 요거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다음에 경매 물건수 역대 최저래요. 이게 뭐?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예요? 그러니까 2017년 예측할 때는 어떻게 해요? 16년 최저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작년 걸 그대로 갖다 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또 최저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면 아까 걸 쓰면 안 되죠. 늘어났으면 제가 작년 자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기록이 갱신이 됐기 때문에 연장선이다. 그렇게 낮은 거고. 자, 다음 요게 핵심이에요. 자, 물건 수가 있고 낙찰가율이 등락을 벌이는데 높아지죠. 낙찰가율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낙찰가율인데 싸게 낙찰받는 게 가장 핵심인데 경매에서는. 그런데 제가 감히 여기서 어떻게 해요? 2018년 그래프가 약간 하향선을 봤다. 중반기부터 낙찰가율 그래프 하향 변화. 이건 전체예요. 전체. 부동산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적으로는 막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감히 약간 꺾일 거다라는 부분을 예측했는데 요것도요.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볼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자, 낙찰가율이라는 전제가 뭡니까? 감정가 대비죠. 자, 감정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감정가격 대비 뭐예요? 낙찰가격이죠. 이거는 일만의 의심의 여지가 없죠. 거래선 지우고 이제 팩트잖아요. 얼마에 낙찰되는지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속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비율을 우리가 알아내려면 변수가 다 의미가 있어야 되죠. 맞죠? 맞는 거 두 개를 갖다가 조합을 해야 맞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갖고 결과를 내밀면 잘못되죠, 결과가. 이게 불투정의 오류라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로. 전제 자체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낙찰가율은 뭐예요?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 대비, 그렇죠? 낙찰받는 시점에, 그렇죠? 그 대비 경매를 얼마에 샀냐가 우리가 진짜 관심사잖아요. 그게 진정한 낙찰가율이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고 조절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사실은 감정가가 아니고 시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감정가와 시세가 일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일치 안 하죠. 어떤 식으로 일치 안 합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감정이 최소 6개월 전에 했죠. 낙찰 시점보다. 기본적으로 막 1년씩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1년 사이에 몇 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평가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시점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럼 통상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감정가는 시세 대비 어떻습니까? 낮게 나오죠. 그럼 우리 산수 배웠잖아요. 자, 이게 낙찰가율인데 이게 낮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낮잖아요. 이게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면 커지잖아요. 낙찰가율이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저 낙찰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경매 수익이 더 안 남았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낙찰가율이 가지는 약간의 한계예요. 한계. 자, 거꾸로
이제 불황시장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그래프 하나로 그릴 거예요. 이따가 무슨 대단한 그래프를 그릴 거길래 자꾸 얘기하는데 보시면 너무 심플해갖고 아이쿠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거꾸로 하락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하락시장이면 1년 전에 감정했는데 실제 낙찰 받을 때보다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럼 감정가는 과대평가돼 있겠죠. 높겠죠.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낙찰가율은 낮아지죠. 이게 어느 순간 낙찰가율이 막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경매시장이 대박났다, 엄청 많이 남는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지표에 대한 아주 세밀한 이해를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신문사에 발표되는, 연구소에서 발표되는 이런 내용에 우리가 다 휘둘릴 건 아니에요. 이해 가셨죠? 오늘 진정한 낙찰가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단컨대 이게 맞아야 제가 내년에 또 하는데, 그죠? 2019년 공매 전략을 제가 또 하는데, 자, 하반기 들어서는 감히 예측 건데 낙찰가율 하향. 그러면 여기서 제가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약간 자신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시세가 지금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최소한 감정가와 시세가 비슷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최소한 2017년에 낙찰가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하락이라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드디어 한 2015, 16, 17년의 시장을 과거로 하고 18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낙찰가율이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어쨌든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가격 차이를 보고 차익을 보고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이 올 거예요. 근데 자, 되돌려 보세요. 그러면은 경매시장이 대박 나고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낙찰가율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다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과열 시장에서 제가 똑같이 경쟁 20명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같이 그거 2천만 원 뛰기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도 있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거 물건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실수로 아파트나 이런 안전한 물건들을 입찰 들어가셔야 되는 입장이시면 그 2천만 원 따먹게 돼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차익이 좀 커지면 좋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 더 균등하게 주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아까 낙찰 받아보셨다고 그러는데 요 말씀드리면서 일단 1강은 마무리할게요. 어떤 아주 재밌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동영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실제로. 근데 제가 그걸 봤는데 재밌는 게 아니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뭐 그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너무 웃겨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봤어요. 또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명언이 달렸어요. 이 동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 재미에 한 번 봤으면 또 보게 된다는 거야. 아예 몰라서 안 봤으면 안 보는 거지만, 결과를 봤더니 경매가요, 제가 보기에 집중화돼요. 선생님 아까 큰 그 산을 넘으셨다고 보는 게, 제가 뭐냐면 한 번 낙찰 받아보신 분이 그 이후로 안 한다? 별로 없어요. 낙찰 받아서 재미 보신 분 또 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또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매에, 이건 참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경매의 낙찰자도 제가 보기에 집중화돼요. 양극화돼요. 낙찰 받은 사람이 계속 낙찰을 받고요. 진입 못한 사람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아예 안 본 사람이 있고 본 사람이 계속 보듯이. 이거 정말 밝혀내고 싶은데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낙찰 받은 사람이 계속 낙찰을 받아요. 그거 제가 확신해요. 그리고 한두 번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떠나요. 그게 반복되면서 입찰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일단 들어가서 받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난이도 있는 거 불편한 거 하시기 뭐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그 2천만 원 뛰기 하기 싫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균등하게, 그러니까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이런 예측하면서 일단은 첫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